자, 두 번째 시간 할까요? 자, 일단 또 교재는 5페이지 펴두시고. 자, 책 정리 방법 배우기 전에 답안 구성을 일단 잡으셔야 돼요. 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예요. 자, 그러면 답안을 또 어떻게 쓰기 전에, 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답안을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형사 사례든 기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사례의 기본은 뭐냐면 자, 법학 케이스의 기본이 이건 민사도 마찬가지인데 형사에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서 사실 인정부터 하고 그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뭐 법리 판단,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제가 임의로 붙인 표현입니다. 법적인 판단, 법률 판단, 법리 판단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갑이 A를 때렸어요. 때렸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갑이 칼을 들고 A를 퉁 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 인정되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거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사람을 때린 거니까 법적으로 이게 뭘로 평가되는 거예요? 폭행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가요. 자,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시간순이 중요한 게 항상 사실 인정부터 하고 인정되는 사실을 가지고 인정되는 사실만 가져와서 법리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요. 재판에 갑이 폭행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폭행죄에 대한 공소장에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갑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A를 칼등으로 때렸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재판을 해본 결과 갑이 때린 게 아니라 을이 때린 거다라고 밝혀져. 진범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 폭행죄에 대한 판단을 갈 거 없어요. 그냥 갑은 진범이 아니라는 얘기 뭐예요?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폭행죄가 무슨 기순이 미순이 처벌을 어떻게 하니마니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폭행죄가 기수가 되니 미수가 되니 어떻게 처벌한 이 법적 판단을 따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갑이 A를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거기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을 해서 판단을 한 걸로 넘어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걸 우리가 단순히 그냥 폭행죄라고 얘기는 하지만 때린 거는 폭행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폭행이 될 수도 있지만 때린 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상해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가면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만 더 가면 강간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도 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이거는 경우의 수는 뭐야? 그냥 만들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되냐고 하면 판단의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되는 사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얘가 객관적 외부적으로 갑이 A에 대해서 이렇게 때렸다는 사실도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주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들어가요? 얘가 폭행의 고의를 가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사실인정입니다. 얘가 내 마음속에 이 인간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때렸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되면 이제 뭘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 이게 폭행이구나요. 만약에 여기서 다치게 할 생각으로 했다 해서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 다치게 할 생각이에요. 인식과 의사. 그게 이제 상해 고의로 법적으로 평가되는 거긴 한데 상해 고의를 가졌다 그러면 이제 법적 판단이 상해 미수다로 가는 겁니다. 얘가 이제 가요. 간음할 생각을 가지고 막 이 때려가지고 억압을 한 다음에 간음할 생각으로 폭행에 나아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강간 미수가 되는 거지. 폭행 흡수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중요해요? 사실 인정부터 하고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하는 게 형사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갑이 도자기를 주면 A가 5천을 쏴주기로 했어요. 갑이 도자기를 주면 얘가 뭐 땅 문서를 주기로 했어요. 대신 땅을 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인정이에요. 주기로 했고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사실 같은 거 더 따져가지고 매매다, 교환이다 해요. 그럼 매매가 일단 성립하는 이상 매매가 효과를 논하는 거 다 법적 판단인 겁니다. 케이스의 기본이에요. 험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딱 형사 케이스라서 사실 인정부터 하고 법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지금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뭐 보다고 왔어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요. 여러분들 형사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쟁점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사실 인정 쟁점이 있고 법률 판단 쟁점이 있어요. 쟁점 분류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쟁점에 따라 답안 구성이 달라져요. 문제 출제 스타일이 달라지고. 자, 가장 간단히 말하면 뭐겠어요? 사실 인정 쟁점은 뭐예요?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소장에 갑이 A를 죽였다고 살인죄로 기소가 돼 있어요. 피고인 갑이. 자, 근데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안 죽였는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공소장에 갑이 을하고 짜고 피해자 A한테 사기쳤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이런 걸로 기소가 됩니다. 사실인정 쟁점 뭘로 잡힌다고요? 저는 을과 공모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을이 사업하는데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주려는 의사 가지고 사기의 고의 같은 건 추호도 없이 그냥 선량하게 도와준 거에 불과합니다. 뭘 하는 거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표현을 써요. 살인죄에서 안 죽였다는 게 부인이잖아요. 그쵸? 인정하는 게 인정인 거고. 그러면 내가 따지는 거 사실인정 쟁점 뭐야? 진짜로 죽였냐 안 죽였냐를 따져보는 거고 사기의 고의가 진짜 공모나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다 뭐예요? 사실인정이에요. 이게 사실인정 쟁점인 거고 여러분들 기록시험 같은 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기록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다 메인 쟁점이에요. 기록에서 꽃이에요. 꽃.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걸 전제로 진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제 이거를 쟁점으로 이제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이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안 되는지 인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다. 그게 사실인정 쟁점이다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러면 사실인정 쟁점과 구별돼서 법률 판단 쟁점은 이쪽 쟁점은 일단 전제가 뭐예요? 사실은 인정됨을 전제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가 회사 업무 사무 처리하면서 보관하던 금원을 지가 맘대로 써서 처분하고 소비했다 이런 식의 사실관계가 다 뜨고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이 돼요. 들고 있었던 사정도 있고 보관하다가 그런 물건을 지가 지 집 사는데 다 써버렸다 이런 사실은 다 인정이 돼요. 다툼 없이. 그리고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평가했을 때 횡령죄로 성립할 거냐 평가할 거냐 배임죄로 평가할 거냐 막 견해들이 붙고 거기다 막 판례 해석이 붙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지고 있다가 빼돌린 사실은 다 인정이 됨을 전제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가 횡령이냐 배임이냐 이런 걸 평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 태도가 횡령으로 간다 해서 막 외우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야? 갑이 처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면 어떻게 돼요? 쟁점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죄로 풀려나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안 죽였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공소장에 써있는 사실인정 쟁점에서 공소장에 써있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최종 결론은 뭘로 끝나요? 무죄로 풀려나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결론이 이것저것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면손이 무죄니 공소니 다 나올 수 있는데 이쪽 쟁점을 웬만하면 뭐야? 죽였다는 재판에서 안 죽였다 결론이가 뭐야? 무죄로 풀려나는 거야. 후단 무죄, 증거 불충 무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형사에서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쟁점 분류 두 가지로 해요. 사실 인정 쟁점이 있고 법률 판단 쟁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험이 사례 시험이 있고 기록형 시험이 있죠.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한 번씩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사례형 시험은 100% 이쪽입니다. 사례형 시험은 사실인정 쟁점이 출제가 안 되고요. 다 법률 판단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소한 거예요. 그럼 뭔 소리예요? 사실인정 쟁점 어디만 나와요? 기록형만 나옵니다. 기록형은 사실인정 쟁점이 절반이고 법률 판단 쟁점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시험에 따라가지고 뭐 4대6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건 이쪽입니다. 기록형. 기록형에서 점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뭔 소리야? 시험의 유형이 달라요. 여러분들 사례 시험을 생각을 해보면
자, 사례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문제가 100점짜리 한 페이지잖아요. 한 페이지 어떻게 돼 있어요? 갑이 을을 때렸다. 때리고 어쩌고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쫓아오니 경찰을 또 때리고, 경찰을 때리는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 A를 속여가지고 저 인간이 치안이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속은 경찰관이 어쩌고저쩌고 제압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제압하는 와중에서 이게 밝혀져 피의자를 체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걸 가져오고 압수하고, 그리고 문제 설문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사법경찰관이 이 피의자 누구를 체포하고 물건을 압수한 게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 설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거 쫙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에서 뭘 깔아주는 거예요? 인정되는 사실을 문제에서 정리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때렸다, 훔쳤다, 뭐 가져갔다, 어떤 행위를 했다, 어쨌다, 했다, 안 했다 해서 다 한 사실들 뭐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들을 문제 전제를 꽉 깔아주고, 그걸 문제에서 깔아준 다음에 설문에서 뭘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성립하는 죄를 논해봐라. 법적으로 그게 적법한지 위법한지 평가해봐라고 물어보는 게 사례 문제 설문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자체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되는 사실을 깔아주고요. 사실은 내가 정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만 잘 해봐라가 사례 문제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례 시험이에요. 근데 기록은 뭐가 나와요? 기록도 이쪽 충분히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재판에 나와가지고 피고인이 다 인정을 해요. 제가 막 훔쳤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만 이쪽까지 가는 건 좀 거시기 한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인정되는 뭐야? 피고인이 나와가지고 검사가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다 인정돼요. 검사도 죽였다고 하고 피고인도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판에서 다툴 건 없는 겁니다. 사실과 관련해서는. 다만 우리는 뭘 다투는 거예요? 기록에서 그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거를 특수 강도까지인 건 억울하고 그냥 강도에 그치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배임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그 법적 평가만 우리가 다투는 거예요. 자, 하지만 기록에선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도 예를 들었잖아요.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공소사실 1에 가한 그 사기 공동정범 살인 관련해서는 저는 죽인 적도 없고 강간 피해자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몸을 닿은 적도 이런 뭐야 다 부인을 하고, 그럼 내가 답안에서 뭘 따져야 돼요? 기록을 다 따져가지고 진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인정을 따져보는 건 기록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고요. 기록은 그래서 절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뭘 느끼셔야 되냐면 기록 시험을 왜 출제하는지예요. 사실 같으면 기록은 연수원 가서 배우는 거, 시험에서 평가하는 건 사례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기록을 굳이 막 이렇게 막 커리큘럼이 꼬이는 걸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아요.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충분히 알면서도 이런 걸 시험 유형을 굳이 우겨 넣은 건 뭐예요? 이쪽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사실 2차까지는 이쪽으로 안 물어봤었는데 변시에서는 이쪽까지도 충분히 평가해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록형 시험에서 법률 판단 쟁점 같은 경우는 사례랑 겹쳐요.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답안 쓰는 거까지 보면 똑같은 쟁점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록 답안이 사례 답안보다 훨씬 깔끔하겠어요. 간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만 끊었으면 된다. 규정하고 판례만 끊었으면 된다 그러는데 똑같은 쟁점이 나왔을 때 기록 답안이 훨씬 쓰기 편해요. 쓰기 쉽고. 그러니까 이쪽 쟁점만 공부할 거, 이쪽 쟁점만 답안 쓸 거 맞출 거 같으면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 기록 풀어낼 수 있어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물론 이제 기록 같은 거 좀 읽는 방법은 정리해야 되는데. 자, 근데 반면에 뭐예요? 이쪽은 객관식하고 사례 공부만 해가지고 커버가 안 됩니다. 이따 답안 쓰는 것도 얘기하겠는데 완전 달라요. 답안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이쪽은 기록용으로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문제 풀고 답안 쓰는 거 훈련을 안 해놓으면 객관식 사례에서는 물어보지 않는 별도 쟁점 유형이기 때문에 백지가 나오게 돼요. 답안 구성이 엉망이 되고 답안 구성이 깨져버리면 배점이 엉망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잘 써봤자 잘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록형 시험의 존재 의의는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을 잘 써야 돼요. 내가 형사에서 고득점을 하겠다. 특히 기록 같은 거를 내가 고득점을 해서 민사에서 빵꾸나고 이런 것들을 메꿔주겠다까지 갈 것 같으면 이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이 일단 생소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스타일이 너무 벗어나는 것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50페이지짜리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다 여러분들 객관식 사례만 그냥 한두 페이지에서 문제가 끝나버리는 건데 기록은 문제지만 50페이지예요. 여러분들 25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한 거기 때문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관건인 거고, 익숙해지기 전에 일단 분류를 해두셔야 됩니다. 두 개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답안 작성 어떻게 하고 이제 책정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자, 봅니다. 결국 이제 끝까지 가요.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쵸? 저 인간이 죽였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봤자 판사가 안 믿어져요. 내가 답안 쓸 때도 이 인간이 살인죄입니다라고 쓸 것 같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논증이 들어가요. 논증이 들어가려면 내 말에 근거가 있어야 돼, 결론에. 자, 법률 판단의 근거는 뭐야? 법리입니다. 인정된 사실에다가 법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요. 사람의 목숨, 심장을 멈추게 할 생각 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실제로 사람 심장이 멈춰서 죽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걸 살인죄로 평가해요? 왜 살인죄로 평가해서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때려요?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써 있으니까요. 법리를 적용해서. 그럼 여기서 법리 등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나오는 건 우리가 법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은 법률입니다. 250조 1항을 펴보면 써 있다예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무슨 죄가 성립한다, 위법하다, 적법하다 평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근거되는 기본 법리는 뭐야? 법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판례가 들어가는 겁니다. 법률에 하나하나 구체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요? 해석이 들어가요. 해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A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B라고 해석할 수 있고 애매모호하면 판례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가 이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다. 소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 말고 일반론, 통설 같은 것도 있죠. 누가 봐도 이건 A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판례도 안 나와요. 판례라는 건 다툼이 있어야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나오는 거고, 너무 뻔하면 판례도 안 나옵니다. 규정에서 끝나버리거나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통설적인 견해에서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시험 같은 이제 실물에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론이 들어가고요. 이제 수원법학에서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같이 A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B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판례는 B라고 하고 나는 A인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재 정리할 때 학설 판례 검토로 쓰는 겁니다. 자, 뭔 소리예요? 법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쓰고 있는데 이 애매한 걸 우리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A라고 해석하는 학설도 있고 B라고 해석하는 학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A라는 학설 입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판시하고 있는데 생각건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A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다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론 내에 있어가지고 어떤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법리적인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내가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근거되는 법리는 뭐예요? 학설 판례는 소개에 그치는 거고 검토입니다. 내가 검토 내린 학설에 따라서 사안 검토를 인정되는 사실에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린 식으로 가요. 어쨌든 소개는 하고 마지막 결론 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판단의 기본은 근거가 되는 법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부터 그냥 정리하고 가죠. 법률 판단 쟁점의 답안 구성은 크게 목차가 어떻게 잡혀요? 자, 일단 메인으로는 이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안에 적용될 법리에 대해서 규정이 이렇게 써있긴 한데 그 어떤 규정편이 애매모호해가지고 견해 대립이 있고 판례가 있고 결론,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다라고 하면 답안 구성을 이제 포섭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쟁점 정리, 뭐 이건 표현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제의 제기라고도 하고 뭐 문제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안에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건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일단 쟁점 키워드를 써서 소개를 해줘야 돼요. 불법 원인 급여 횡령이 문제되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법리설시가 들어갑니다. 쟁점에 따라 가지고 규정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판례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규정 쓰고 이 규정을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간단히 쓰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학판검을 풀로 막 끊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판례만 쓸 것들 쟁점으로 따로 정리하고 다 이제 끊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설시를 하고 그 다음 목차가 뭐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죠. 법리를 우리가 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인정되는 사실에 이 법리를 적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 답안의 메인은 뭐예요? 여기입니다. 실제로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내가 찾은 쟁점에 포섭 적용하는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긴급체포의 적법성 같은 걸 따지라 그러면 형소법 쟁점으로 긴급체포가 적법하려면 긴급체포가 이러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된다는 법리예요. 그냥 규정 쓰는 겁니다. 판례적 같은 거 좀 들어가고
그럼 사안포섭은 뭐겠어요?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긴급 체포인 건데 우리 사안은 첫 번째 요건 갖췄다, 두 번째 요건 갖췄다, 세 번째 요건 갖췄지만 네 번째 요건을 못 갖췄네. 그니까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끝나는 거죠. 그니까 이 체포는 위법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를 횡령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거냐 말 거냐 견해가 대립한다요. 그 쟁점 정리인 거고 여기에 대해 긍정설, 부정설, 판례는 막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검토 결론 나는 안 된다고 보기 탓하다 부정설로 뺐으면 우리 사안의 경우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사안의 경우 얘가 이렇게 헤쳐먹은 건 불법 원인 급여물에 해당하고 내가 위에 쓴 법리 태그에 따르면 불법 원인 급여를 마음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불성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 결론 무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성립한다고 긍정설로 갔으면 된다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거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안 포섭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뭘 잡으셔야 되냐면 처음 공부할 때 이걸 끊으셔야 돼요. 사안 포섭과 결론은 달라요. 목차 구성을 할 때. 결론은 물어보는 거 한 줄이에요. 죄책을 논해라 그러면 무슨 죄가 성립한다. 위법하냐 적법하냐 물어봤으면 위법하다 적법하다 결론 한 줄로 끝나는 거고 사안 검토는 뭐예요?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내가 외워 쓰고 베껴 쓴 규정, 법리를 적용해서 포섭하는 작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 따라서는 분량이 적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량은 법리와 사안 검토가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 분량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안 포섭의 기본은 내가 위에 쓴 법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적용하는 거예요? 문제 사실관계, 주어진 사실관계, 인정된 사실을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답안 구성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러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 첫 번째 충족 문제에 주어진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는데 위 법리 이런 거에 포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써질 수밖에 없죠. 실제 답안을 쓸 때 사안 포섭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관계도 인용해야 되고 법리 키워드도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 분량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쓰는 답안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배점은 기본적으로 분량에 비례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피드백을 해보면 처음에 신경을 안 쓰고 쓰면 자, 잘 보세요. 쟁점 정리 키워드랑 법리는 암기예요. 특히 학판권 같은 거 외워 쓰는 거죠. 외울 거는 막 정리까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쟁점을 찾으면 일단 반가워요. 아, 내가 외운 게 나왔구나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여기는 잘 씁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엔 이게 여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 채워넣을 말들은 막 구구절절히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암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사안 포섭은 뭐예요? 내가 외워 쓴 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랑 내가 위에 외워 쓴 거를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말 자체를.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외워 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를 소홀하게 됩니다. 신경을 안 쓰면. 근데 아까 뭐라고요? 배점은 1대1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피드백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쟁점도 맞아 썼고 맞게 썼고 결론도 기다 아니다를 맞게 썼는데 생각보다 왜 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지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쟁점 누락은 없다는 전제에서 이쪽이 부실합니다. 사안 검토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배점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 답안은 물론 묶어 써요. 사안 검토 문제 물론 결론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0점짜리 문제 쟁점이라고 치면 쟁점 정리 2점, 결론 2점에 4점, 4점을 기본 배점으로 잡아요.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 가지고 좀 완급 조절은 하지만 결론은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한 줄이지만 배점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갑니다. 결론 같은 거 누락하면 안 돼요. 결론을 누락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으면 결론이 된다 안 된다로 끝나야 돼요. 특히 형사법 같은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니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으면 위수증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로 답안이 끝나야 되는데 그냥 위법하다로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압수가 위법하다로 끝난 사람들. 다 맞는 쟁점이고 맞는 걸 쓴 거긴 하지만 결론 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줄이 중요해요.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결론을 호응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기다 아니냐 물어봤으면 기다 아니다로 끝나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냐 없냐로 끝나서 할 수 있다 없다로 끝나는 거고 하여야 하냐로 물어봤으면 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된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설문 호응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줄이면 배점이 크게 들어가고 쟁점 정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어긋나면 싹 날아가요. 그냥 A를 물어봤는데 B를 쓰면 백지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쟁점 정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쓰는 거지만 여기서 뭔가 어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는 엉뚱한 걸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백지로 날아가 버려요. 안 쓰는 이유는 왜냐면 시간을 잡아먹어 버려요. 차라리 아예 모르면
다른 거에 집중해가지고 다른 걸 잘 쓰면 되는데 여기에 엉뚱한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점수는 빵점인데 시간을 잡아먹죠. 시간하고 분량을 잡아먹으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래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학판검에서 학설 이루고 판례 외우는 건 두 번째인 거고 쟁점 정리, 이 쟁점이 도대체 왜 문제되는지 문제 제기 쟁점 정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 문제 사실관계를 읽었을 때 이 사실관계 문제가 A 쟁점을 물어보는 거나 일단 쟁점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찾고 나면 이거는 계속 보다 보면 채워 넣어요. 학설 같은 거 좀 까먹어도 판례 적시만 객관식용 판례로 다 중요하니까 학설 그 쟁점은 사례 쟁점 판례는 객관식용으로도 중요 판례예요. 객관식용으로만 끊어서 외우니까 판례라도 써요. 그럼 결론 나옵니다. 길 아니다가. 그럼 대충 구색은 맞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점수 사례에서 배점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엉뚱한 쟁점 쓰는 거예요. 못 찾거나 두 개를 연달아서 이어서 써야 되는데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아예 엉뚱한 걸 쓰거나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형법이든 형소든 이제 계속 쟁점 공부할 때 제가 가르치도 이렇게요. 이쪽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 쟁점 정리가 정확히 정리가 되면 학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키냐 아니냐가 문제되면 학설은 뭐겠어요? 긍정설, 절충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죠. 할 수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이런 경우면 된다는 견해 이런 것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학설은 별로 안 중요하고 구색만 맞추면 된다고요. 자 어쨌든 다시 와가지고 법률 판단 쟁점의 답안 구성은 뭐다? 일단 쟁점 적시하고 법리 설시한 다음에 검토 결론이에요. 사안 포석 같은 거를 생각보다 꼼꼼하게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기록에서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부 목차는 다시 얘기하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그러면 법률 판단의 근거는 법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실 인정의 근거는 뭐야? 저 인간이 죽였습니다. 저 인간이 때렸습니다. 저 인간이 같이 사기친 겁니다. 라는 주장 결론을 할 거면 나는 안 죽였습니다. 나는 공모한 법 없습니다. 나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죽였다고 할 거고 피고는 안 죽였다고 할 거고 여러분 이제 피고인 측의 변호인으로 주로 붙잖아요. 자 그럼 사실 인정의 근거는 뭐야? 여기 이제 증거가 뜨는 거예요. 이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파트를 가면 증거법의 가장 대원칙, 기본 원칙이 뭐냐면 증거 재판주의라고 해가지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형소법 307조가 문장에 써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써 있다고요. 형소법의 대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죽였냐 안 죽였냐를 따질 때 법전을 뒤지는 게 아니에요. 죽였냐 안 죽였냐를 따지는지 무슨 법전을 찾고 있어요. 뭘 따지는 거예요? 그 죽인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가 살았으면 피해자 진술, 범인 스스로의 자백 이런 것들. 증거를 따지는 거예요. 증거를 따져봤더니 죽였다 안 죽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목차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는 가볍게만 보세요. 이거를 메인으로 다루는 게 어느 과목이겠어요? 기록이에요. 이제 기록 예비순환 가면 답안 작성법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쟁점, 세부 쟁점까지 막 사일별로 쪼개가지고 목차 구성을 세부적으로 가요. 가장 기본 목차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변시에 쓰는 답안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측 입장에서 변론 요지서, 우리 피고인을 변론하는 서면이 기본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 죽였다고 다투고 있는 지금 살인죄로 기소된 내가 안 죽였다, 강간죄로 기소된 내 손도 안 잡았다, 나 처음 보는 피해자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하는 지금 이 재판에서 우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변론 요지서 결론은 뭘로 끝나겠어요? 사실 인정이 안 된다요. 강간한 적 없다, 죽인 적 없다, 사기친 적 없다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뭘로 끝난다고요? 무죄로 끝나요. 여기서 말하는 무죄는 무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후단 무죄, 증거 불충분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형소 가서 배우시면 돼요. 기록에서 배우고. 자, 그럼 뭐요? 부인하고 안 죽였다고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무죄를 논쟁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기본 쟁점이야, 기록에서. 물론 이제 그게 응용되는 거 유죄 결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결론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응용인 거고. 자, 가장 기본 목차를 잡으면 그래서 6가지가 잡힙니다. 목차가 6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목차 자체를 따로 외우지 않으면 답안 안 써집니다. 일단 써놓고 가죠.
기본 목차 이렇게 6개가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설명부터 하는지 아시겠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시험이 둘 다 나오는데 지금 이쪽으로 쟁점을 잡았을 때 답안 구성하고 사실인정으로 쟁점을 잡았을 때 답안 구성이 당장 목차 구성을 보세요. 답안이 아예 다르다니까요. 기록 같으면 50대 50이라고요. 나머지 지금 이쪽 사례형으로 정리한 이 법리 구성과 답안 검토해서 답안 쓰는 이건 절반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물건은 절반은 아예 목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응용돼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안 잡으면 기록 답안이 엉망이 돼요. 자, 왜 이게 지금 목차 이렇게 잡혀요? 자, 피고인 변소유지를 잡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쪽으로 따지면 쟁점 정리 문제 제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부인 취지가 들어가요.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습니다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 이르기까지 피해자 누구누구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뭐라고요? 후단무죄, 증거불충분 무죄예요. 자, 여러분들 형소법 가면 다 배웁니다. 무죄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판사가 유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강간했다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고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죄가 추정되니까 무죄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증은 안 죽였다가 아니에요. 죽인 사실을 인정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 자체가 없으니까 판사님 무죄 추정에 따라서 풀어주세요라고 논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소유지는 안 죽였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목차가 뭐냐면 이 부분 공소사실 죽였다, 사기쳤다, 강간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가 일단 제출한 증거들이 있어요. 수사 단계니 막 이런 거 수집한 증거들, 막 피 묻은 칼도 있고 살인죄 같으면 목격자 진술, 저 인간이 찔러 죽이는 걸 봤어요, 막 이런 진술 같은 게 뜨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이런 증거들을 쫙 제출하고 검사의 목표는 뭐예요? 판사님 이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까보시면 이 인간이 죽인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이 검사의 목적이 되는 거고. 자, 검사 제출 증거를 목차를 왜 잡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기록시험, 시험 유형을 보면 피고인은 항상 2명, 3명, 2명이 기본으로 깔리고 피고인 1명도 범죄를 하나만 하는 건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범죄를 합니다. 그럼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기록에 지금 보는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증거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증거들이 우리가 다투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있지만 다른 범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들어가 있는 증거가 30개면 그 중에서 내가 다투는 이 살인죄와 관련된 증거는 10개에 불과한 겁니다. 범위를 일단 한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야? 형사재판실무 판결문으로 가면 부합 증거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차가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목차 표현만 바꾼 거고 이런 기본 구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판결서 작성 실무에서 판결문에 무죄 이유 쓸 때 이 구성 맞췄습니다. 그걸 지금 변호사 시험용으로 표현만 바꾼 거지 이런 목차 구성을 제가 임의로 정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안 죽였다고 하는데 지금 죽였다는 사실 관련해 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우리 기록에 있는 것 중에 이러한 것들 단순 열거가 들어가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딱 열거가 들어가요. 증거 열거에 불과해요. 이런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세부적인 거 기록 가서 형소 가서 배우시면 돼요. 이런 증거법은 다 형소에서 배우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답안 구성하고 막 활용하는 것들은 기록 가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뭐냐면 형소 가서 배우세요. 이런 것들 형소 안 배웠으면 정리 안 됩니다. 증거재판주의에 이제 그 다음 대원칙이 뭐가 있냐면 범죄 사실, 이 살인죄에서 죽였다는 사실이죠.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이건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죽였다는 사실 인정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여야 된다 이렇게 가요. 그럼 증거 능력이 뭐냐면 해당 증거,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는 증거가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해요. 판사가 읽어볼 수 있는 전제 자격 요건입니다. 그럼 반대석이야. 자격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읽어보면 안 돼요. 법정에 제출 신청하더라도 판사가 날려버리고 법정에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읽어버리면 체증법칙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지금 목차 구성이 어떻게 돼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같으면.
그 중에서 이러한 증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논증의 최종 결론은 뭐야?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논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검사가 제출한 것 중에 3개는 증거 능력을 날려요. 증거를 날리면 판사가 안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3개를 증거 능력으로 논증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7개는 나머지 7개는 판사가 읽어봐요. 거기 우리 피고인이 죽이는 걸 봤어요. 이런 막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같은 게 막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그대로 목격자가 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죽이는 걸 봤어요라고 써있는 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자, 그니까 이제 그 다음 논증은 뭐가 들어가요? 판사님, 이제 그 7개 중에서 쳐내고 난 7개 중에서 한 4개 증거가 목격자 진술 같은 거예요. 목격자의 뭐 진술서, 막 진술 줘서 실제 법정에 막 증언 같은 게 나와가지고 판사님, 목격자 누구가 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죽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논증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 반대 증거 같은 게 막 들어가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그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신빙성이 낮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논증이 들어가요. 왜냐 읽는 거를 막지는 못했으니까 증거조사 자체는 이제 막지를 못했으니까 증거조사 했음을 전제로 죽였다고 써있지만 사기쳤다고 써있지만 믿지 마세요라는 논증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이제 증명력 검토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중립적 표현인 거고 이제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이게 판결문 같으면 증명력 검토 들어가는 거고 검토 보고서 같으면 여러분들 쓰는 변호사 서면에서는 신빙성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합니다. 어느 걸로 써도 맞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부족 증거도 설치는 뭐냐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탄핵한 거 말고 나머지 한 3개 정도 곁다리 증거가 남아요. 마지막 논증이 어떻게 들어가나 딱 표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10개 중에 3개 쳐내고요. 그 중에 한 직접 증거 4가지는 죽였다고 써있지만 믿으시면 안 돼요. 논증을 해요. 구구절절 막 써가지고 이쪽이 답안 분량이 제일 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이 나머지 3개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없다는 설시가 들어가요. 부족하고 달리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거불충분 후단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록에서 사실인정 쟁점 후단무죄 논증에 대한 기본 목차로 잡혀요.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거에 방금 말한 증거법의 기본 원칙이니 뭐 증거 능력 판단이니 증명력 검토에 이제 적용되는 법리 같은 것들은 다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형소법에서 배우는 거고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 기록에서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된다 막 기록에 찾아 쓰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걸 배우는 건 기록인 겁니다. 형소랑 기록을 좀 미루셔야 돼요. 자, 지금은 뭐만 잡으시냐면 형소도 안 배우고 기록도 안 배우셨으면 쟁점 분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목차가 다르구나 문제의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거를 한 번 듣는다고 정리 안 돼요. 실제로 듣고 공부하고 문제를 실제로 자기가 문제를 기록을 읽어 문제를 풀고 답안까지 써봐도 안 됩니다. 여러 번 써봐야 돼요. 특히 기록 답안을 쓸수록 늡니다. 계속 기록서 그 답안 써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다시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형사 케이스의 쟁점 분류 이렇게 2가지로 끊습니다. 그리고 목차 구성은 목차 구성 자체가 달라요. 사실 인정하고 법률 판단을 끊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정리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형법책 정리할 때 이쪽은 건드릴 것도 없어요. 이쪽은 기록용으로 따로 빼버립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걸로 와가지고 형법 교재를 내가 주관식 답안 작성할 걸로 만들어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다라 그러면 이쪽만 신경 잘 쓰시면 돼요. 우리가 형법 실체법에서 배우는 건 다 뭘 배우고 있어요? 이쪽을 배워요. 법리설시 배우는 겁니다. 규정이 어떻게 써있고 그 규정을 판례가 어떻게 통설 실무례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규정 해석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견해 대립이 있고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리를 배우는 게 우리 지금 형법책인 겁니다. 우리 형법책에 들어가 있는 전체 내용은 다 어느 한정이에요? 이 법리 한정이 쟁점 정리와 법리 부분인 겁니다. 이쪽을 우리가 정리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부목차로 가요. 지저분해지네요. 자, 우리가 출발은 뭘로 갔어요? 지금 책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자, 법리설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규정이 들어가거나 판례가 들어가거나 규정과 그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 판례나 일반론 이런 것들
규정은 이렇게 써있지만 거기서 사람은 타인을 의미한다는 너무 뻔해가지고 판례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아싸리 뭐요? 학설과 무슨 설 무슨 설이 대립하고 그에 대해서 판례는 이런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고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네가 물어보는 걸 이 여기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를 써주는 거예요. 학판검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규정을 내가 답안에 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써야 되는 거죠. 백지로 내가 백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다. 문장 정리를 해가지고 규정은 일단 책에 정리를 하셔야죠. 규정 같은 건 기본이 되는 거니까 객관식에도 무조건 나오고 형법도 마찬가지, 형사도 마찬가지. 법학에서 기본 규정이니까 규정은 무조건 체크를 해요. 자 판례도 여러분들 체크는 근데 여러분들 규정은 체크는 하되 생으로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백지에 내가 구구절절히 토시 하나 안 틀고 쓸 정도로 문장을 통으로 끊어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규정은 법전을 주잖아요. 사례랑 기록은 법전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책 정리는 하되 하나하나 토시 글자 하나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베껴 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규정 정리 객관식에 OX 맞출 정도 눈에 바르시긴 해야 되죠. 키워드 같은 거 좀 따고 그런 것도 당연히 체크도 하셔야 되는 건데 주관식용으로 규정 정리는 뭐만 하시면 돼요. 이 규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완급 조절하고 중요한 규정 안에서는 어디 차짐이 있다면 보시면 돼요. 왜 어디 차짐이 있다를 왜 아셔야 되냐면 형법전도 총론부터 강론 규정까지 되게 복잡하고 여러분들 시험은 특별법도 들어가고 절차법도 들어가고 그렇죠. 절차법도 형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관련 법률도 몇 개 있는 거고 어디에서 찾아야 이런 규정이 있다. 특히 특별법으로 벗어나는 것들 일반 형법이랑 형소에서 벗어나서 특별법으로 법전을 뒤져야 되는 것들은 어디쯤 가면 있다를 아셔야 돼요. 무슨 법에 몇 조 정도에 가면 숫자 몇 조 언저리 300조 때 있었다 뭐 100조 때 있었다 이런 것들 형소법이었고 법원조지법 있고 형법이었고 특가법 있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다 정도 체크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자, 네, 판례를 보시면 판례를 여러분들 그 좋은 그 책 기본서 가시면 몇 페이지 넘게 막 판례 박스 같은 거 있죠. 판례가 막 통으로 막 들어가 있는데 내가 답안을 쓸 때 이 규정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니면 그냥 판례만 막 쓴다라고 했을 때 그 판례 한 문단을 통으로 안 써요. 뭐가 들어가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키워드 위주로 판례를 한두 줄 정도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그럼 밑줄을 쳐가지고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겠죠? 자, 규정 판례 조합해 쓰면 되는 거고 문제는 여기에요. 학설 판례 검토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쟁점을 실제로 보면 초반에는 쟁점이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로 가셔가지고 내용은 그냥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 자, 19페이지 보시면 사례 쟁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양가로 2번 보세요. 보안 처분과 소급표 금지 원칙 쟁점 타이틀이 잡히고요. 그 다음 줄이 쟁점 정리예요.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될 건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게 쟁점 키워드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쟁점 키워드는 뭐겠어요? 보안 처분,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여부예요. 이제 그런 것들 따가지고 밑줄 긋고 체크하고 외우는 겁니다. 그건 써야 되니까 외워가지고. 자, 여기에 대한 학설, 자, 로마자 1, 2, 3 돼 있죠. 굵은 글씨만 보세요.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절충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별 판단하는 개별설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세요. 판례는 괄호 안에 개별설, 개별 판단설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판시한 바 있다. 그 위에 생각건대라고 되어 있죠. 검토입니다. 생각건대 이런 근거를 따질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쟁점, 이게 사례 쟁점으로 정리를 하는 쟁점인 건데 지금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쟁점 정리되고 학설이 막 구구절절히 근거까지 다 해가지고 써있고 판례도 일단 정리돼 써있는데 밑에 판례 박스 보면 막 통으로 써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론은 무슨 설이 타당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일단 순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순서는 학판검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맞춰서 가는 게 맞아. 학설, 판례, 소개를 하고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다 논증을 하는 거예요. 법리에서도. 그래서 학판검 순서를 맞추고요. 지금 쓸말 정리를 하는 건데 원래 가장 이상적으로는 학설을 내용을 다 써야 돼요. 쟁점이 있고 이 쟁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긍정하는 견해,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견해 두 개 양자를 절충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된다는 절충설, 개별설. 판례도 마찬가지로 어쩌고저쩌고 막 써야 되는 건데 자, 결론은 타협을 하셔야 돼요. 학설은 이름만 써요. 그러니까 실제 답안을 쓸 때 얘기해요. 실제 답안 쓸 때 자, 실제 답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같이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해 동그라미 1, 긍정설, 동그라미 2 그러니까 긍정설, 부정설은 이름만 써요. 자, 이게 왜 긍정설, 부정설 이름만 쓰라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답안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시간도 없고요. 답안 분량도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사시답안 같으면 10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면 사시답안에서는 1점당 2.5주를 잡아요.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면 똑같은 쟁점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시쟁점이나 변시쟁점이나 이 쟁점이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5점짜리 10점짜리로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게 10점짜리 배점으로 이 쟁점이 출제가 되면 사시답안은 25줄을 써요. 이 쟁점을. 그럼 이 쟁점을 지금 25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학설 내용 같은 걸 구구절절히 써야 25줄이 맞춰져요. 법리를 쓰고 사안 검토를 아무리 구구절절 쓴다고 해도 25줄을 쓰려면 법리 같은 것도 내용을 쓰고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변시답안은 몇 줄을 잡냐면 1점당 한 줄에서 1.2줄을 잡아요. 한 줄 잡으면 오버되니까 한 줄을 쓰라 그래요. 실제로 이제 답안을 구획을 해놓거나 답안 쓰기 들어가셔야거든요. 배점 맞춰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답안은 뭐라고요? 예전 똑같은 쟁점이 출제됐을 때 사시용 답안에서 절반을 끊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설 같은 거 내용 쓸 공간이 없어요. 실제 써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학설을 버리게 되면 학설을 아예 언급을 안 하는 판례나 단순 법리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례 쟁점 분류하는 건 웬만하면 쟁점 정리를 쓰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야. 차선책으로 학설 이름만 써요. 자, 학설 이름만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쟁점 정리는 정확히 쓰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케이스에서 이런 쟁점에 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하면 긍정설은 뭐야? 된다는 견해. 부정설은 적용 안 된다는 견해죠. 쟁점 정리를 정확히 쓰면 학설이면 긍정설, 부정설, 뭐 적극설, 소극설 이렇게만 써도 특정이 됩니다. 특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쟁점 정리를 깔끔하게 쓰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대충 막 쓰면 또 여기 판례만 쓰다가 막 쟁점 정리 누락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쟁점 정리를 정확히 써야 학설이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뭐는 있냐면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절충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절충설은 내용을 한 줄 써줘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왜? 절충설, 긍정설, 부정설은 쟁점 정리 정확히 쓰면 된다는 데다가 특정이 되지만 절충설은 쟁점 정리의 절충설 이름만 쓰면 학설이 어떤 학설이 특정이 안 되죠. 특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는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근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된다는 절충설. 지금 책에서 개별설 같으면 이런 경우만 된다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개별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절충설로 빠지는 학설은 내용을 한 줄만 써주는 거예요. 쓸 때도 장황하고 논리적인 거 필요 없어요. 가장 쓰기 편한 간단하게 한 줄만 넣어놓으면 돼요. 특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내용까지 쓰는 게 맞아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만 써요. 이름 쓸 때도 그냥 넘버링 붙이라고요.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얘가 학설을 3개를 썼구나. 눈에만 들어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신에 판례는 자, 형식을 맞춥니다. 웬만하면 답안 틀을 맞춰놓고 가는 게 좋아요. 판례는 무슨 설의 입장에서 평가를 좀 해줘요. 지금 책 같은 것도 괄호에 써있죠. 개별설이라고.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사례진을 쓸 말로 정리할 때는 판례는 개별설, 개별판단설의 입장에서 판례 문구를 써주셔야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이런 경우는 긍정하고 저런 경우는 부정한 바이다 이렇게 해서 판시하였다로 써줘요. 내가 답안을 어떻게 쓸 건지 틀을 일단 맞춰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 채워넣을 것들이 체크되고 채워될 것들이 암기가 돼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줄줄줄 외워버리면 암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검토 결론은 생각건대란 표현 같은 게 관용적으로 좀 붙어요. 이걸 왜 관용적으로 붙이라 그러냐면 지금 책에서는 아니 뭐 쟁점 정리되면 소목차를 잡아줍니다. 책이니까. 쟁점 정리, 학설, 판례, 검토라고 소목차를 잡는데 실제 답안은 아까 분량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소목차 잡을 필요 안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쟁점 정리 한 줄 쓰고 그냥 줄만 바꿔가지고 학판금을 몰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한 문단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버링을 붙여서 학설을 구별을 해주는 거고 판례이라고 딱 적시를 해가지고 판례를 내가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검토 결론이라는 거를 생각건대라는 관용 연결을 붙여가지고 특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소목차를 잡으면 이런 거 날려버리라 그래요. 생각건대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럽니다. 소목차 잡으면. 실제로 답안 쓸 때 이 법리는 한 문단에 몰아쓰기 때문에 넘버링 붙이고요.
판례는 표현 붙이고 생각건대 이런 거 다 연결했었습니다. 한문 단어 딱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근거를 하나 써줘요. 내가 여기서 근거를 안 썼으니까. 이런 걸 따질 때 무슨 설이 타당하다요. 이게 지금 사례 답안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자, 관용적인 표현을 좀 틀을 맞춰두는 게 좋아요. 무슨 여부가 문제된다. 문제되고 한문 단어 쓸 것 같으면 이에 대해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1, 긍정설, 부정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이러이러한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무슨 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근거 하나 쓰고요. 무슨 설이 타당하다까지 딱 쓰면 한문 단어 딱 끝납니다. 자, 이 틀을 좀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이 틀을 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책은 이런 것들 틀을 안 잡고 그냥 문단 나눠가지고 딱 줄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책 정리를 할 때 뭘 체크하는 거예요? 쟁점 키워드 딱 밑줄 그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답안에 쓸 학설 이름만 체크하시면 돼요. 밑줄 그을 때. 학설 내용은 절충설에 쓸 말만 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근거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근거는 안 중요한 게 쟁점 정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견해 안 된다는 경우는 학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설 이해가 안 가는 건 쟁점 정리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학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쟁점 정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실체 진실주의를 강조해 이렇게 된다는 견해, 적정 절차 원리를 강조해 안 된다는 견해, 양자를 좋아해서 절충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건 학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학설은 생각보다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설명할 때도 쟁점 정리 위주로 설명하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견해들이 믿고 판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딱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검토를 쓸 때예요. 여기서 내용을 날려버렸으니까 여기 근거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근거도 원래는 사시다반 같으면 논증을 다 하고요. 판례를 쓰고 판례를 막 비판하고 막 학설을 각각 비판해가지고 논증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답안은 구색만 맞추면 돼요. 그냥 근거, 가장 쓰기 편한 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 그을 때 책을 보시면 근거 여러 개가 막 써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준은 뭐냐면 가장 쓰기 편한 거, 외우기 편한 거, 가장 짧은 거, 가장 무난한 거, 가장 일반적인 거, 그냥 대충 외운 거 여기저기 막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딱 그런 것 위주로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목적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마지막 지금 책 정리 어떻게 하냐예요. 책 정리를 할 때 지금 이런 것들을 책이 지금 보시면 쟁점이 박스 정리도 안 돼 있고 형소책 같으면 재책으로 하니까 재책 같은 건 아예 쟁점을 따로 빼가지고 박스 처리 다 해버리거든요. 학설 같은 거 다 끊어 써버리고. 근데 지금 교재 자체가 그렇게 박스 처리도 안 돼 있고 줄줄줄 써 있잖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할 때 나중에 항상 마지막에 시험 전날 생각하라고 그랬죠. 시험 전날을 이런 것들을 굳이 막 이런 것들을 학설이니 쟁점이니 판례니 구별을 안 하고 그냥 한 가지 색깔로 쫙 밑줄 그어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형광펜만 몇 개 그어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급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구별해서 그으라 그래요. 물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추천이에요. 뭐 나는 막 이렇게 색깔 같은 거 알록달록한 거 싫다 그러면 한두 개로 딱 구별만 해가지고 본인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데 추천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쟁점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갑니다. 제가 가끔 그 설명하다 보면 이런 거는 쟁점 빨간색으로 밑줄 그으세요라고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책 정리할 때.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하면 쟁점 키워드 체크하라는 거구나 좀 이렇게 선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판례는 녹색으로 가세요. 쟁점용 판례든 단순 객관식 판례든 단순 쟁점 판례든 학판검으로 붙든 말든 판례는 그냥 녹색으로 통일해가지고 긋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쟁점 키워드하고 판례는 다른 거하고 좀 구별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객관식이 더 중요하고 학설은 날려버리고 판례만 기록해서 더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눈에 들어와야 돼요. 판례는 좀 구별해서 긋습니다. 이 두 개는 웬만하면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뭐 색깔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자, 그 다음에 학설은 파란색으로 가요. 파란색 계열로. 검토도 결국 학설 쪽으로 가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밑줄 긋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나머지 일반론 잡히잖아요. 이런 나머지 일반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검정색으로 끄시면 돼요.
옛날 사시다방 같으면 사시는 이런 걸 학설을 내가 취할 학설과 내가 비판할 거를 구별해서 가요. 그래서 학설 같으면은 내가 취할 학설은 남색으로 가고 파란색 계열로 해서 남색으로 가고 내가 비판할 소수설은 하늘색으로 가라 이렇게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학설을 이렇게 정치하게 안 가니까 그냥 통일해가지고 파란색으로 가버리셔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도는 검정색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 추가는 뭐 할 수 있냐면 규정을 또 구별하나 갈 수 있어요. 형법 규정, 특히 형소법 같은 경우는 규정이 중요하고 자주 나오니까 좀 이건 따로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란색이랑 구별해가지고 뭐 규정은 남색, 보라색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형법은 막 그렇게까지 막 규정을 정치하게는 안 봐가지고 물론 다 이제 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검정색 퉁치셔도 되고요. 규정을 또 따로 떼가지고 파란색, 남색으로 빼겠다고 하셔야 돼요. 일단 구별은 되셔야 돼요. 학설이랑. 아니면 아예 다른 색깔로 빼셔도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는 빼셔야 돼요? 쟁점하고 판례는 다른 거랑 딱 구별돼 눈에 딱 들어오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오늘 딱 집에 가셔서 책좀도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비를 하세요. 첫날은. 문구사 가셔가지고 그 플라스틱 자 같은 거 구하고 제일 얇은 펜 있죠. 요새 펜이 잘 나와가지고 저 때는 하이테크밖에 없었는데 요새 펜이 하도 잘 나와 0.28mm 막 이런 거 있어요. 제일 얇은 펜으로 긋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밑줄을 많이 긋습니다. 밑줄을 안 긋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밑줄을 많이 긋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걸 통으로 그어버리시면 다 긋는 건 똑같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책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마지막 전날 생각을 하라 그랬죠. 실제로 책 볼 때 한 장 한 장 넘길 때 1시간 만에 내가 이 형법책을 다 볼 것 같으면 내가 사례 쟁점을 한번 훑겠다 그러면 뭐만 보는 거냐면 빨간색만 보는 거예요. 막판에는. 실제로 이제 공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쟁점 키워드만 읽어도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쟁점에 해당하는 학판검은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학설 무슨 설 무슨 설, 판례는 무슨 설의 키워드 뭐 나는 검토 이걸로 갈 거야가 쟁점 키워드만 딱 읽으면 머릿속에 쫙 떠올라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안 읽고. 그런 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1시간 만에 이 책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이거를 하나하나 정독하고 있으면 당연히 못 봅니다.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건 넘기는 시간이 있고 읽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내가 사례 쟁점 위주로 책을 체크하면서 보겠다 그러면 빨간색만 쫙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형소 같은 거에서 내가 규정을 따로 체크했으면 내가 형소법 규정만 따로 체크하겠다 그러면 무슨 좋은 집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규정 체크만 쫙 보는 겁니다. 색깔 구별해 놓은 거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객관식용으로 판례만 쫙 전체를 훑겠다 그러면 녹색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쟁점 같은 거 읽을 때도 빨간색 딱 읽었는데 학설은 떠오르는데 판례가 애매해요. 그럼 녹색만 쫙 보면 돼요. 바로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판례가 뭐였지를 찾을 시간이 안 걸리는 겁니다. 빨간색이 읽었는데 판례는 떠오르는데 학설이 안 떠올라요? 파란색만 읽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볼 때 활용하려고 밑줄을 긋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책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규칙을 정해놔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색깔 같은 거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 정독생명도 있어요. 저는 빨간색이랑 녹색을 구별을 못해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다른 색깔로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유치하긴 한데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정리가 되는 거지 이거 안 하면 기본서 못 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기본서 못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일순환도 이제 기본서로 할 건데 지금 당장 계획은 크게 변화가 이상이 추가적인 사정이 없어서 기본서를 할 거예요. 일순환 11일 만에 이거를 다 봐야 돼요. 이 기본서를 실제로 일순환 들어가면 예비순환 안 들어오고 바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험 발표나고 나서. 그럼 당장에 질문 들어오는 게 이 책을 어떻게 지금 11일 만에 다 봐요. 어떻게 다 정리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일순환 때 딱 이거부터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맞춰가지고 막 하루에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막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비순환이니까 하루에 100페이지는 강론으로 가는 거고 총론 같은 건 하루에 한 3, 40, 50페이지만 나가시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깔끔하게 해놔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해요. 예비순환 때 이거를 아예 완벽하게 딱 정리해놓고 일순환은 책 정리할 필요 없어요. 일순환 때는 여기 정리한 거에다가 분명히 이거 중요하게 체크해서 또 까먹었네? 중요도 체크만 이제 덧대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예비순환 때 기본 강의 때 이거를 깔끔하게 일단 정리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기본서를 볼 때마다 덧대는 식으로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연필 같은 거로 체크하고 두 번째는 포스팅으로 체크하고 마지막은 현금화기 체크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순환별로 이제 책을 돌리면서 추가한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단계에서 책을 지저분하게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깨버리거나 일관성을 못 갖추거나 막 이걸 하면서 막 연필로 긋고 저것도 하고 막 지저분하게 봐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볼 때 눈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최대한 지금 단계는
막판에 볼 거를 생각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펜도 제일 얇은 거 써라는 거고, 웬만하면 형광 쓰지 말라 그래요. 형광펜도 뭐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형광펜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형사 한정 아니에요. 모든 과목 공통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시 같으면 사법시험 때는 교수저를 봐요. 물론 이제 거의 막판에는 강사저가 많이 대체가 됐는데, 저만 해도 당장 형소법 이런 거는 이지상 교수님 그 빨간 책 있죠. 요새는 좀 표지가 바뀌었던데. 그 교수저를 메인으로 보는 과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헌법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이제 헌법은 정해철 변호사님 책으로 봤었는데. 교수저 같은 경우는 아까 쉬는 시간에 간단히 한번 얘기했었죠. 가볍게. 쟁점이니 뭐니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이재상 교수님은 딱 이 책이 어떻게 써 있냐면 쟁점 키워드는 써 있어요. 이런 게 문제 되는데 이게 맞고 판례 역시 내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재를.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험적 이 지금 교수 기본서에 써 있는 거를 답안에 쓰는 쟁점용을 어떻게 이걸 만드셔야 돼요. 틀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옛날 사시책 같으면 교수 기본서에 막 찌라시가 엄청 붙어요. 이분은 그냥 세 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맞고 판례도 역시 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우린 이거를 학판검으로 막 학설 내용까지 막 우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시책 같은 거 책 정리 단권화를 하고 나면 책이 막 1500페이지에 찌라시 같은 게 많이 들어요. 이만큼까지 한 3분의 1 정도 더 두꺼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 같은 경우는 다 수험서고 이미 그런 정리가 1차로 다 끊어서 돼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밑줄만 그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보다 보면은 오늘도 지금 자료는 2개 나가긴 했는데 책에서 좀 이런 쟁점 정리가 약하게 되는 거, 내용이 빠져 있는 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예요. 특히 이 책은 다 들어가 있어요. 신원진 박사님 책은 정말 빠져 있는 거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클럭 준비한 애들이 가장 그 보는 분량이 많은 애들이거든요. 로클럭 준비한 애들이 그 신호진저를 보는 게 신호진저가 분량이나 이런 내용적인 있어가지고 내용적인 거에서 수험서 중에서 빠진 게 가장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보는 거예요. 로클럭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봐야 되는 판례 분량이 많으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학판검식으로 이렇게 딱 쟁점 분류가 약간 애매하게 되는 거냐, 판례만 끊어져 써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학판검 맞춰가지고 보충 추가 자료가 나갈 뿐이에요. 웬만하면 추가 자료 안 드리고 책에서 정리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자료도 많이 안 나가려고 일부러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인규 박사님 책으로 하면서 아예 보충 교재, 부교재를 따로 잡았어요. 이인규 전에 약간 책 편집이나 좀 이런 게 이상해가지고 책에서 좀 살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부교재를 따로 잡았는데 이번 강의 같은 경우 신호진저로 책을 바꾸면서 부교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거 절판시켰어요.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추가 자료만 몇 개 나가고 최대한 책에서 해결을 하고 끝낼 거예요. 자료를 붙일수록 여러분들은 불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볼 거 많아요. 자료나 책 같은 거 늘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암기장 같은 걸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서 라인으로 갈 건지 암기장 라인으로 갈 건지 선택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지. 기본서를 봤는데 암기장을 추가로 보겠다?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차라리 하나 보는 것보다. 그래서 책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쪽은 형소 배우고 기록 가서 배우셔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책 정리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딱 집에 가셔가지고 밥 먹고 나서 문구사를 가셔가지고 일단 문구사 가기 전에 내가 책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쟁점 같은 거 예시를 한번 보라 그랬죠? 아, 책이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걸 끊어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구나. 일단 문제의식을 한 다음에 그럼 웬만하면 그냥 맞춰서 가세요. 수업도 이렇게 빨간색, 녹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색깔 정리해가지고 딱 본인 스타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첫날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런 건 다른 과목 얼마든지 활용돼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시 때부터 사시 그 기본서, 교수 기본서 단권하는 것이 내려온 거예요. 족보처럼 내려와요. 이게 무슨 책에 써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초입자가 2차 시험 처음 보러 왔어요. 그러면 막 한 15시, 20시 한 장수생 형들이 한 명씩 스터디해. 그럼 그런 형들이 딱 앉혀놓고 책 정리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알려줘요. 나만 붙고 그 형들은 떨어져요. 막. 하나 스터디마다 그런 장수생 형들이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돼요. 특히 행정법이나 헌법 같은 게 이런 게 가장 더 극단적으로 들어가요. 민사는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학판검 정리하는 것들이 특히 행정법이나 헌법 쪽 가면 더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교재 같은 것도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소리. 교재 내용은 3번째 시간에 들어간다고 했죠. 정말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들, 자, 이게 다른 시험 같으면 뭐 공인노무사도 그렇고 막 9급, 7급 시험도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보면 주경야독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이제 부업이 아니지 이제 탈출하려고 따로 이제 시험을 막 주경야독하면서 주말 강의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변신은 전업수험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왼종일 공부하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뭐 졸업을 하고 하든. 그럼 여러분들 하루 지금 전업수험생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건. 가볍게 듣는데 웬만하면 하셔야 됩니다. 하루 10시간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아침 한 8시, 9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보통 수업을, 저는 이제 웬만하면 정규 수업 오전에 잡거든요. 왜냐면 오후에 잡으면 늦잠 자요. 저도 그래요, 당장에. 저도 당장에 오후 수업만 있으면 오전에 늦잠 잡니다. 그러니까 오전이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확보를 따지면 아무리 피곤해도 오전에 잡는 게 맞아요. 오전에 어쨌든 수업 있으면 나오니까. 그리고 오후는 웬만하면 안 날리잖아요. 자, 오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밤까지 8시, 9시에 나와가지고 한 11시, 한 12시 차 끊기 전까지 공부하고 내가 시험장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업수험생을 했을 때 하루 10시간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10시간은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뺀 10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 공부 시간 얘기합니다. 오늘 그 펜 사러 가시면서 뭘 하나 사시냐면 그 문구사 가면 3,000원짜리 고시용 탁상시계 버는 거 있어요. 3,000원짜리 조그만 거. 그런 거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 스탑워치 되는 스탑워치 기능으로 하나 사셔가지고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시간만 체크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수업 듣는 것도 공부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은 체크를 하고 쉬는 시간은 빼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독서실에서도 책을 읽는 시간은 포함을 해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지만 스마트폰 보는 거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딱 쟀을 때 10시간이 나와야 돼요. 이걸 왜 10시간을 잡냐면 당장에 여러분들이 하루 왼종일 공부한다 치면 일단 강의 듣죠. 강의가 지금 3시간에서 4시간 들어가요. 초반에는 한 3시간 반 정도 하지만 이제 뒤에 가면 진도가 밀리니까 한 4시간까지도 해요. 막 1시까지도 막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강의를 내가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들어요. 그러면 오전 수업 듣고 나서 밥 먹죠? 밥 먹는 건 이제 공부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후에 이제 졸린 걸 참으면서 공부 딱 독서실에 앉으면 일단 뭐부터 하냐면 책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특히 예비순환 이게 중요해요. 복습하고 책 정리를 또 끊으시는 게 맞아요. 책 정리는 단순 작업 노동이에요. 물론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지만 이건 단순 노동이고 작업인 거지. 특히 여러분들은 좀 덜한데 구급시험 같은 데 가가지고 가르치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정리해요. 책 정리만 3시간, 4시간에 막 알록달록. 왜냐면 이런 걸 제가 가르치니까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알록달록하고 막 포스트잇 붙이고 하트 붙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책 정리만 막 3시간, 4시간 하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집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요? 복습 안 한 겁니다. 책 정리는 뭐예요? 복습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습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책 정리도 이렇게 막 색깔도 구별하고 혼자 읽어보란 판례 같은 것도 읽고 이해하고 밑줄 그고 판단해서 밑줄 긋고 이런 식으로 배운 것들 중요한 것들도 배우고 이해하고 막 뒤에 것도 막 찾아볼 일도 있어요. 밑줄 그니까 그런 걸 구구절절히 복습하기 전에 책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셔야 돼요. 수업 들은 거에서 이건 이렇게 체크하고 저건 저렇게 체크했다가 내 기억 속에서 휘발되기 전에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입술을 긋지만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막 색깔 왔다 갔다 하면서 그으려면 수업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쟁점 키워드랑 판례 정도만 정확히 체크하고 나머지 책 정리는 그냥 집에 가서 해야지라고 좀 밀어두셔야 돼요. 왜냐면 펜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수업 따라가는데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런 것 본인 스타일에 맞추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본인 성향에 맞춰가지고 수업 시간에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면 간단히 끝날 거고 수업 시간에는 그냥 간단한 연필 체크만 하고 나중에 따로 할 사람들은 한 1시간 걸립니다. 책을 처음부터까지 훑어야 되니까. 그쵸? 물리적으로 책을 훑어야 되잖아요. 초반에는 30페이지, 20페이지 나가요. 근데 뒤로 갈수록 100페이지 이렇게 나갑니다. 강론 가면 하루에 막 150페이지, 200페이지도 나가요. 자, 어쨌든 책 정리를 하면 이건 단순 노동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인 공부가 아닌 거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어떤 이해 같은 건 뒤로 미루고 빨리빨리 그냥 밑줄 긋고 넘어가. 최대한 이쁘게 깔끔하게 긋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어쨌든 이것부터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내용 복습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은 어떻게 하겠어요? 책 정리해 놓은 걸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수업 시간에 들은 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지금 기본 강의 예비 순환에서 암기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당장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막 그것부터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암기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책 정리부터 하고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지금 3시간, 4시간 들은 거를 책을 보면서 밑줄 그어놓은 걸 보면서 필기해놓은 걸 옆에다 펴놓고 처음부터 쭉 리마인드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하면 막 옆에도 찾아봐야 되고 막 형소도 한번 찾아보고 막 법전도 뒤져보고 판례 검색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읽어보고 수업을 쫙 따라하면서 복습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찾아보고 보완하고 막 책 정리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으면 수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쫙 리마인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암기 들어가는 겁니다.
복습을 두 가지로 끊으세요. 이해하고 정리하는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막 단어 같은 것도 써보고 하면서 입으로 막 읊어가면서 암기하는 것들만 따로 잡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신경을 안 쓰고 하면 중요하다니까 막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기본 강의 때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건 지금 예비순환 단계에서 좀 미비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계속 외우는 것만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해하는 건 뭐야? 지금 아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7월 되고 9월 되고 10월 돼가지고 막 쟁점 이해하고 판례가 왜 이렇게 판시하고 하나하나 막 끊으면서 읽으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뒤로 갈수록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고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듣고 막 판례를 막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막 형소랑 기록까지 이어가면서 막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해를 위주로 정리하고요. 암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면서 암기가 부족할 것 같으면 1순환, 2순환 미루시면 돼요. 그때 가서 암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외워봤자 까먹어요. 이제 지금도 외우고 다음도 외우는 거지만 애매할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하면 이쪽에서 끝나는 거지. 암기는 제일 마지막에 미루셔야 돼요. 욕심을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당장에 다음 달에 시험장 들어갈 게 아니니까. 당장에 다음 달에 시험장 들어갈 거면 다 날려버리고 암기장 잡아가며 외우셔야 되죠. 지금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습이 오래 걸려요. 수업을 듣는 걸 전체 리마인드하고 다시 가서 또 암기하고 두 바퀴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복습 시간이 한 4시간 1대1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은 게 3시간 4시간이면 복습도 3시간 4시간이 기본이에요. 강의를 3시간 4시간 지금 예비순환 우리가 지금 1순환 2순환이 아니잖아요. 한번 배운 걸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배우는 건데 4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한두 시간 만에 끝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5시간도 걸려요. 특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찾아보고 처음에는 어려운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진도도 천천히 나가는 거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를 3시간, 4시간 들었으면 복습도 3시간, 4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몇 시간이에요? 4시간, 5시간에 5시간, 9시간, 10시간입니다. 그니까 뭐야? 순수 공부 시간이 10시간을 잡는 게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맥스로 잡으면 물리적으로 한 12시간에서 13시간까지 나와요. 아침 딱 8, 9시에 나와가지고 딱 밤 12시에 이거 새벽 2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12시 넘겨서 공부하는 거 추천 안 합니다. 아침 수업도 들어야 되고 딱 8시, 9시에 나와가지고 짜투리 시간 싹 날려버리고 풀로 하루 왼종일 공부하면 13시간까지 나와요. 제가 해봤으니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안 해봤으면 얘기 못합니다. 제가 사시할 때 1차 때는 12시간 찍고 2차 때는 체력이 떨어지고 10시간 찍었거든요. 이거 다 그 자료도 있어요. 다 기록에 남기라 그래요. 이런 것들. 물론 이걸 어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주 5일째 아니죠? 일요일에 쉬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여기 하나 추가합니다. 객기출을 풀어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항상 기출문제라고 하면 선사기가 바로 짜라락 나와야 됩니다. 선택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제가 말하는 제가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기출이라는 거는 변시 기출 한정이에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도 빼는 거예요. 실제 기출.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변시 기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1회부터 9회까지는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풀어보고 정리까지 하고 답안 정리까지 해서 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문제 오주선다 하고 정답 체크하고 맞았나를 체크한 다음에 해설 쫙 읽어보고 그것도 정답 지문 해설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1, 2, 3, 4도 다 보는 거죠. 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하고 기본세 역으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기본세에 빠져있는 판례가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에서 체크해서 보완하는 거고 그런 게 선택형 기출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사례 기록은 뭐예요? 써봐야 돼요. 사례 기출 풀어봤냐라고 제가 상담 물어봐요. 여태까지 공부 어떻게 했냐 했을 때 기출문제는 풀어봤어요 라고 해요. 그럼 다들 대답은 사례 기록 다 풀어봤죠 라고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써봤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도 있냐면 당장 다다음 달이 시험인데 내 손으로 기록 답안을 한 번도 안 써보고 시험장 들어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 사람이 뭐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하루 왼종일 막 공부해요. 1년 동안 막 공부한 사람인데 이런 거 문제를 딱 안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을 안 세우고 공부하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식 풀다 보면 9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1회부터 9회요. 지금 이제 9회까지 이제 쌓이는 거죠. 지금 뭐야? 예비순환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과목별로 시작이 되면 이건 되게 하기도 좋아요. 과목별로 딱 이제 수업이 진행되니까. 다른 9급이나 7급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여러 과목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걸 자르는 게 되게 귀찮은데 여러분들은 간단한 게 하루 왼종을 딱 형분만 하니까 이게 일단 기본으로 깔리고 추가로 갑니다. 일단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이걸 끝내겠다고 가세요. 사례 기록까지 예비순환 기본 강의 다 정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답안이 안 써집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왜냐면 전체 한 바퀴를 돌려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라서. 근데 선택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진도별로 끊어가지고 딱딱 연습 문제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단계에서 욕심 버리고 이건 다음 순환에서 풀겠다고 딱 잡으시면 되고요. 최소한 딱 지금 목표는 뭘로 잡으시면 되냐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왜냐면 이것만 하는 것도 빠듯하거든요. 추가적으로 1시간, 2시간인 거예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선택형 기출은 다 풀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순환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치중에 제일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뭐 학연이랑 그 이내 거 있죠. 딱 진도별로 끊어져 있는 거 있죠. 보통 문제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시 기출에다가 최근 한 3개년 이제 중요한 것들 법전원 모의고사 문제가 추가돼 가지고 진도별로 끊어져 있어요. 책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책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객관식은 아무 책 봐도 돼요. 아무 책 봐도 되기 때문에 전 출간도 안 해요. 선택형 문제 아무거나 딱 진도별로 잡으셔가지고 딱 이거야. 강의 듣고 책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그날 배운 진도 부분에 대해서 객기출까지는 풀어보는데 변시기출만 푸세요. 또 욕심내지 말고. 초반에는 진도가 천천히 나가니까 하루에 풀 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모의고사까지 풀어도 그냥 무난합니다.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욕심을 버리시고 초반에 좀 널널하더라도 다 지금 문제 보면 오른쪽에 기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 변시고 몇 년도 모의고사인지가 다 1, 2, 3차까지 써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 버리시고 변시 기출만 푸세요. 그것만 해도 뒤에 가면 강론으로 가면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많기 때문에 분량이 되게 많아집니다. 강론으로 갈수록 판례가 엄청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욕심 부리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끝내내면 안 하니만 못해요. 초반에 좀 널널하더라도 욕심 버리고 변시 기출만 푸세요. 객관식만. 그래서 딱 지금 여러분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가셔가지고 책 정리할 거 정해서 펜 사셔야 되고요. 스타부츠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객관식 기출문제집 뭐 이내 거나 학연 거나 아무거나 잡아 상관없어요. 굳이 하나 찍어달라고 학연 거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는 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그럼 사례 기록 어떻게 해요? 예비순환까지 선택형을 풀고 이제 1순환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비순환도 형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형소, 형법, 형사 기록이 있고 지금 민사랑 공법 같은 거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 강의 단계에서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기본 강의 예비순환 할 때 전 과목 선택 기출을 다 풀겠다예요. 그 다음에 예비순환 기본 강의 끝나고 1순환으로 넘어가거나 재학생 이제 학교를 다니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과목별에 또 민사, 형사, 공법 순으로 해가지고 아니 뭐 역순으로 꺼도 되고 사례를 끊으셔야 돼요. 사례를 끈다면 뭘까요? 하루에 하나씩 풀어고 답안을 써보겠다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처음 답았을 때는 답안 안 써져요. 그러면 문제 풀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답안 베끼는 거라도 하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 실제로 답안지에 써보면 100%다 베껴 쓸 수가 없습니다. 축약해서 써야 돼요. 축약해서 베껴 써보기라도 해요. 특히 한 1, 2, 3회 잘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1, 2, 3회부터, 왜냐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1회부터 푸는 게 맞아요. 연습으로는. 역순으로 풀지 말고. 그래서 1회부터 해가지고 초반에는 안 풀리면 답안 100기라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답안을 백지에다 써보는 훈련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또 시간도 맞춰가지고 2시간이면 한 2시간 반 정도 잡으라고 연습할 때는 실제로 이제 분석하고 정리할 시간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 풀고 답안 써보고 해설 맞춰보고 해설 정리까지 밑줄 같은 거 막 해서 기본 체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역으로. 그래 순서가 선택형을 예비순환 때 풀고요. 그 1순환 이후부터 민형공 사례, 민형공 기록 아니면 형사 사례 기록 이런 식으로 이건 본인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사례 기록까지 해가지고 답안을 써보셔야 돼요. 답안 작성까지 해보겠다를 계획을 세우세요. 1년 계획을. 그러니까 이 지금 답안 쓰는 거, 문제 푸는 걸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 강의 커리큘럼하고 별도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강의에 맞춰서 이제 하긴 하겠죠. 과목은 맞추고 예비는 객관식 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예비 끝나고 나면 이건 본인 이제 상황이 다르고 어떤 커리를 갈 건지는 본인 스타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추가로 이제 사례랑 기록까지 써보겠다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출발은 변시입니다. 모의고사는 지금 언급도 안 해요. 초반에 또 의욕이 넘쳐가지고 법전원 모의고사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막 3개년은 해봐야지라고 하지만 법전원 모의고사가 1년에 문제가 3개씩 쏟아지잖아요. 6, 8, 10이잖아요. 1, 2, 3 차해가지고. 그럼 지금 9년이라고 하면 몇 개예요? 27개예요. 이거 못 풉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계획을 세우면 알아요. 이게 초반에는 나는 그래도 다 할 수 있겠지. 모의고사까지 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제가 얘기하죠. 답안까지 써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례가 200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8, 9시간을 공부를 하고 하루에 한 2시간 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200점짜리 1회분을 하루에 못해요. 1문 끊고 2문 끊고 하루 한 회차 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사례답은 하루 왼쪽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메인 커리큘럼은 돌아가고 학교 수업을 듣고 내가 따로 답안 작성 시간을 빼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봤자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하면 100점이 1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간 푸는데 실제로 연습으로는 실제 시험 1시간이지만 한 70분, 80분 걸립니다. 풀고 답안 써보는 것까지. 그리고 뭐도 하셔야 돼요. 답안 맞춰보고 답안 해설 정리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2시간이에요. 100점짜리 하는데. 그러면 1회분 사례 답안 쓰는데 이틀 걸려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기록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은 배점은 100점인데 김갑동 서면, 이을남 서면 쓰는데 또 이틀 걸려요.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압니다. 시켜보면 딱 그렇게 돼요. 하루에 한 회차 다 못해요. 한 3시간 걸리거든요. 한 회차 풀로 할 것 같으면. 근데 2시간 동안 다 해설 정리까지 할 것 같으면 끊어서 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1회분 사례 기록을 내가 답안을 써보고 해설 정리하는데 1회분만 4일이 걸려요, 최소. 그럼 9일이면 어떻게 돼요? 94고 36이죠. 산수 제약해가지고 36일이 걸립니다. 하루 왼종일 풀로 공부했을 때 내가 형사 사례 기록 써보는데 36일이면 말이 36일이지 일단 일요일은 쉬어야 되죠. 중간에 분명히 중간중간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학교 다니시고 막 이러면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럼 당장에 신림동에서 공부하더라도 막 어머니 생신이면 어머니 생신 갔다 오면 저녁시간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딱 1회분이 끝나버려요. 풀로 6일 공부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쓰다 보면 밀리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형사에서 안 끝나죠? 36에 공법도 36인 거고 민사는 1.5예요, 여러분들. 민사는 60일이 걸립니다. 한 5, 60일 걸리거든요. 민사는 쫙 해보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형사 2달, 공법 2달, 민사 3달이에요. 좀 늘어진다 치면 중간중간에 빵꾸 나는 거 생각하시면. 그러면 아무리 해봤자 변시답안만 쓰는데 지금 몇 달 걸려요? 1년 걸려요, 1년. 지금 우리 수험기간이 1년이 채 안 되잖아요. 4월부터 시작한다고 쳐도 이게 내년 1월 시험장 들어간다 치면 변시답안만 손으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써도 가을 됩니다. 가을, 겨울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당연히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이거 풀고 나서 하면 되지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늘어져요. 그래서 예비순환까지는 여기서 하시고요. 1순환부터 딱 들어간 1순환 들어간 게 4월 말이에요. 4월 말 5월입니다. 딱 그때부터 쓰면 딱 가을, 겨울까지 쓰면서 딱 끝나요. 민영공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모의고사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써보는 거는 변시 기출만 써보는 거고 이제 이럽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면 여름까지도 끝낼 수 있어요. 아주 열심히 했을 때. 정말 빠짐없이 월부터 토요일까지 이거 다 일단 끝내고 예비순환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다 n분을 막 스터디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따로따로 답안 스터디까지 해가면서 하면 여름, 가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한 바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해 6, 8, 10이에요. 내가 21년 시험을 보면 20년도 6월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는 A급입니다. 이건 정리해서 들어가라고 해요. 이게 다 써있으면 내 손으로 쓴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얘를 써보는 거예요. 최근 1개년. 그 다음에 최근 1개년까지 했으면 선삭이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최근 3개년으로 갑니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선택형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형 빨리 풀어볼 거거든요. 선택형 다 풀고 나면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안 풀었던 거를 추가로 풀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추가하는 문제로 가셔야 되지. 처음부터 욕심내가지고 최근 3개년 다 풀겠다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가을 돼요. 그럼 이거 못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n분의 1을 잘 하시고 처음에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변시가 시험에서 필요한 게 100, 100이면 원래 시험이라는 건 100, 100이 필요한 120, 120, 120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시험이에요. 수능도 여러분들 그렇게 받고. 그쵸?
하지만 변신은 80, 80, 80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120을 쏟아버리면 여기가 60, 여기가 20, 40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욕심을 쫙 그래서 지금 여기도 처음에 널널해도 변식이 좀 풀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욕심 내버리면 얘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년 계획을 좀 로프하게라도 세워두시는 게 맞아요. 커리큘럼까지 뭐 들을 건지 교재 같은 거 다 선정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가서 뭘 하시냐면 펜 사시고요. 스타버즈 사시고 내일 뭘 하시냐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내일은 또 하루 왼종일 수업 듣고 공부할 거잖아요. 내일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평소에 공부하듯이 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되 시간 체크만 합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이렇게 체크만 해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보통 하루 왼종일 공부하면 한 8시간 정도 나와요. 좀 헛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이 6시간도 나옵니다. 하루 왼종일 공부해도.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내일은 내 현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8시간을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10시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2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현상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해봤자 안 돼요. 일단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2시간을 추가해야 될 건지 4시간을 추가해야 될 파악을 먼저 하시고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하시면 안 되냐면 보통 8시간 하거든요. 하루 왼종일 하면. 신경 안 쓰고 하면 그렇게 돼요. 중간에 낮잠도 좀 자고 밥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8시간 나오면 2시간 확보를 더 해야 돼요. 분명히 10시간을 해야 된다고 했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12시에 집에 들어가던 사람이 2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2시까지예요. 그럼 망합니다 또. 이건 장기 레이스고 1년 과정이고 막 몇 년 과정이기 때문에 초반에 의욕이 넘쳐가지고 오버하면 중간에 쓰러져요. 중간에 또 쓰러지면 한 2, 3일 날려요. 2, 3일 날리면 여러분들 커리큘럼 막 형법이 날아갑니다. 일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그대로 둬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짜투리 시간을 날리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아까 체크하라 그랬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는지를. 2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시간을 어디서 확보하는 거냐면 밥 먹는 시간 이런 거예요. 이동시간, 밥 먹는 시간. 그래서 이동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하루에 2시간이 날아가잖아요. 웬만하면 실림당에 방 잡으라 그래요. 여기서 공부할 것 같으면. 그 이동시간 줄이고 이동시간이 안 되면 밥 먹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점심 저녁에 1시간이면 20분에 30분에 끝내 30분에. 가는 시간 10분, 먹는 시간 10분, 오는 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시간에 끝낼 수 있죠. 그러면 1시간 정도도 확보가 돼요.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 막 밥 먹고 내가 오후에 독서실, 휴게실 가가지고 1시간씩 자고 왔었는데 이제 그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짜투리 시간 쪼개가지고 10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루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내가 1년 365일 동안 오전 강의 듣고 오후에 밥은 언제까지 먹고 딱 바로 들어와가지고 책 정리 깔끔하게 하고 나서 복습하고 그 사이에 뭐 운동 한두 시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2시간 나오니까 한두 시간 운동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복습하고 뭐 11시 40분, 11시 반, 12시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웬만하면 하루 딱 체크하셔가지고 주 6일 동안은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부터 금까지는 10시간, 12시간 맞추고 토요일 저녁에 쉬었어요. 토요일 저녁은 오전하고 오후까지만 공부하면 저녁이 날아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요일 저녁에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일은 합쳐가지고 10시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본인 딱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에 연애하실 분들은 일요일 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 데이트하고 일요일 저녁은 공부해서 딱 이제 월요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쉴 때도 놀면 안 돼요. 근데 노는 거랑 쉬는 거랑 달라요. 노는 데도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적극적으로 놀면 안 돼. 동적으로 놀면 안 되고 적당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6일 하루 10시간 하시면 일주일 60시간 나와요. 이거를 계획표 같은 거 딱 잡으셔가지고 내가 월요일부터 각각 일자별로 몇 시간 공부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통계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거요. 내가 오늘 12시에 딱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다 체크해 놓은 거를 가지고 수합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11시간 10시간 넘겼네 만족하면서 가시면 돼요. 오늘은 8시간밖에 못했네 그러면 내가 중간에 낮잠에서 날아갔구나 낮잠 시간 차면 안 되겠지 하고 다음에는 11시간 좀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일주일에 60시간을 채우겠다고 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72시간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한 70시간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몸살 안 납니다. 그 정도 해도.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이 10시간을 채우고 주 6일을 맞추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죠.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꾸역꾸역 방어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60시간이라 하지만 이게 한 달이 쌓이고 두 달, 1년이 쌓이면 비슷비슷하게 그냥 강의 듣고 똑같은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 비슷비슷한 상대편과 그 경쟁 상대 사이에서
누구는 순수 공부 시간 6시간, 8시간 빼는 거고 누구는 10시간 빼면 그게 쌓이면 한 달, 2달 차이 납니다. 그럼 똑같은 공부를 순수 공부 시간으로만 한 달을 더한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은. 이 시험은 그냥 정직한 시험이라서 공부 한 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뭐 운 같은 거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쓰는 건 남들도 못 써요. 그러면 쓰는 걸 잘 쓰면 돼요. 그러면 딱 공부한 대로 시험 성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유치하긴 한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저 공부할 때부터 장수 형들이 앉혀놓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시험의 장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예요. 미니멈이 그 맥시멈 아니에요, 여러분들. 맥시멈은 12시간이에요. 실제로 하면 한 12시간 나오면 12시간은 말도 안 하는 게 12시간 매일 하면 몸살 나요, 초반에. 그래서 딱 10시간 맞추고요. 일단 내일 현상 파악부터 하시고 현상 파악을 한 다음에 하루 계획을 세우시고요. 주 단위 계획을 세우시고 월 단위 1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커리큘럼까지 딱 맞춰가지고 기출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과목은 뭐 듣겠다. 수업 뭐 듣겠다. 교재는 뭐 보겠다. 과목별로. 전 과목입니다. 민, 형, 공을 기록까지 따로 과목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가보셔야 돼요. 계속 이제 중간중간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시험은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봐야 될 분량이 오버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전체 100% 정리하는 게. 그래서 80, 80, 80을 볼 때는 뭐예요? 볼 거 80을 봐야 돼요. 쓸데없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오버하면 안 되고 또. 그래서 그럼 볼 거를 볼 게 뭐고 안 볼 게 뭔지는 다 수업 시간에 언급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잔소리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쉬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5페이지부터 형법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쉬었다 하겠습니다.